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상투를 찍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더 가기는 참 어렵다. 소장님 근데 이제 다른 채널도 굉장히 많이 유튜브 출연하시는데 네. 그 영상들 보니까 그 댓글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재테크 이런 이야기보다 패션 센스에 대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의 다음 패션이 기대가 된다. 이런 댓글 보신 적 있으시죠?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은 사실은 여름이라 네. 제가 여름에는 옷을 별로 여름 옷은 잘 안 사 입어요. 네네. 뭐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 옷은 잘 안 사 입고 이제 몇 벌 있는 거 가지고 버티는 편인데 네. 이제 겨울로 들어가야 아무래도 옷은 겨울이니까. 저는 또 겨울에 소장님께서 또 어떤 패션을 보일지 가을 겨울에 불러주시면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매일 다른 걸 입고 오겠습니다. 무슨 뭔가 모피 코트 같은 거 입고 오시지 않을까. 자, 지난 5월에 이제 김 작가 TV에 출연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나라랑 뭐 세계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뭐 버블 구간에 이미 진입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때보다 좀 더 올라갔나요? 아직 여전히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네. 그게 그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 이게 좀 다르죠. 네. 둘은 좀 달라서 네. 주식 시장은 버블이 여전히 조금 더 가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올해 뭐 내년까지 이렇게 쉽게 잘 빠지는 시장은 아닐 텐데 네. 그렇다고 앞으로 뭐 대단히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상투를 찍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주식은 아직 이게 거품이 좀 더 있고 남아 있는데 부동산은 거품의 끝에까지 좀 많이 다가왔다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좀 더 가야 돼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가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시장은 지금은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이제 완전 끝나고 네.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실적 장세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또 가잖아요. 그런 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뭐 붕괴한다 이런 걸 걱정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뭐 상투 찍었다는 시그널이 이미 확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부동산에 지금 매도를 할 방법도 없어요. 네. 그렇죠. 팔면 양도세로 다 갖고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시고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들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파는 순간 남는 거 뭐 다 세금으로 갖고 가는데 못으로 팔아요. 그냥 들고 15억짜리 있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팔고 딴 데 15억짜리 못 산다면서요. 15억이 세금 내면 못 가죠. 네. 절대 안 되니까. 그것도 세금을 갖고 가는 게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부동산 시장은 버블인 게 눈에 보여도 뭘 팔거나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 대신에 뭐 저런 거는 좀 이제 조심하셔야죠. 어떤 거냐면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 구간 들어왔잖아요. 네. 금리 인상 구간 들어온 상태에서 금리가 그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신의 그 대출 금리가 많이 뛰는 대출 상품들이 있는 그 대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줄여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2금융권, 3금융권에 간 대출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금리가 상승 구간에 금리가 빨리 뛰어버리고 네. 그게 부담이 커져요. 그쪽은.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줄였으면 이제 문제는 다 항상 거기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그거 아니고 주식시장은 아직은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얘기하시려면 네. 그냥 통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 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분리해서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분리해서 사이클이 이제 달라요. 부동산만 가볍게 두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부동산 버블이지 않습니까? 네. 버블인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버블이가 좀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사야 될 때 이런 거 타이밍 재지 말고 네. 내 대출 가능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그냥 살아. 실거주자라면. 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부동산은 이제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네. 그렇게 실거주자는 그냥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네. 그거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쪽 보시는 분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두 가지예요. 네. 첫째는 부동산 가격의 미래 전망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지 말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이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건데 거기도 그거를 잘 못 보면 이제 또 지금 트램시즌 상투 왔는데 이게 더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라 마라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집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네. 집값이 10억이다. 네. 근데 그러면 전세값이 7억이다. 네. 그러면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차액은 3억이잖아요. 3억. 네. 그러면 이 집 7억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네. 10억짜리 집이 7억은 뭐냐면 그거는 소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들어가 사는 거 철저하게 소비잖아요. 그렇죠. 이건 미래 투자 이익을 보는 아니죠.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현재 소비하는 가격이 7억이라는 거예요. 집도 내고 소비자니까. 네. 집이. 그죠? 이 가격이 7억이고 요 3억이라고 하는 게 투기성 또는 투자성 자금인 거거든요. 요게 투자분이에요. 요게 미래에 대한 투자분이라고요. 그렇네요. 딱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7억 주고서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가 네.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예를 들면 부부가 애 키우고 하는데 내가 내 집에서 애를 키우고 이게 해서 얻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죠. 소비의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실거주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서 사서 들어가 살아도 그게 그 만족감을 생각하면 첫째 이거는 절대 이게 손해가 아니다. 효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내일 당장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네. 내가 일단 들어가서 살면 집값 오르고 안 오르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감각해지거든요. 일반인들은요. 무감각해지면 그러고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살면 집값은 올라가 있을 테니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그랬다 다시 올라가 있고 이럴 테니 별 걱정하지 말고 내 소비가 필요한 거니까 들어가서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 가격이 물론 뭐 자동차 신차 가격 이런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차값이 내일 좀 떨어질 거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나빠지면 나라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뭐도 하고 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때가 오니까. 근데 그거 바라고 당장 오늘 차가 필요한데 차 안 살 거예요? 이게 몇 년 뒤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차를 사가지고 내가 그 차를 쓰고 운행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 이건 소비자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나한테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집도. 그래서 그런 만족감. 그러니까 그러면 차 없이 그럼 그냥 걸어 다니거나 그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운동으로 말고 네. 운동의 수단 말고 운송의 수단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하고 자동차가 주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집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고 집을 사라 이렇게 이제 실수요라면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수요도 지금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제가 이제 상투의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해서 제일 쉬운 상투의 시그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있으면서 올라가면 그건 대세 상승이에요. 근데 주택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따라오질 않아요. 이게 상투의 전형적인 시그널입니다. 전형적인 상투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대세 상승의 시그널이 언제 나왔냐? 17년도, 18년도 요때가 대세 상승 시그널이 나왔어요. 물론 저는 17년도 정도가 원래는 부동산이 한번 꺾일 타임이라고 봤었는데 그게 이제 안 꺾이고 다시 이제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는 이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책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도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예를 들면 서울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네. 그때 시장이 그 지금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이 네. 시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을 10년을 묶어놨잖아요. 거의 못했어요, 서울이. 네. 그러면 서울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도 없고 네. 주택 공급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에. 그러면 이제 구축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축도 시장에 못 나오게, 그러니까 양도세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팔면 다시 이만한 집을 내가 이 돈 가지고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판 거예요. 그런 규제 정책들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이게 못 팔 거 보니까 자, 신규 주택 공급 없죠? 구축도 공급이 안 나오죠? 네. 그럼 집 살 사람들은 있잖아요. 수급이 안 맞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야죠. 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학습 기억이 있는 게 이번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겠구나 해서 강남은 집값이 먼저 뛰기 시작하겠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집값을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 2017년, 18년 때는 우리 김 작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투자들을 많이 왔었어요. 우리 그 부동산 업계에 그 제야의 이름 짜한 고수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이 카페 같은 데를 운영하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돼서 투자하실 분들을 모아가지고 네.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어느 단지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임장 같은. 그렇죠. 임장이죠. 임장인데 임장이 아니라 네. 살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하나씩 삽시다. 하나씩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게 17년, 18년 요때까지의 네. 부동산 시장이고 네. 그때의 상승이 사실은 거래량이 따라오는 수반된 대세 상승이었었어요. 한 번 더 온 거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그렇게 왔고 그때 서울이나 경기도의 웬만한 좀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은 네. 그 단지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정말 성업을 했어요. 계약서를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다 썼으니까 10년 동안 벌까 다 벌었다 그러는 장이 그 장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시장의 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영끌이에요. 항상 영끌이 나왔어요. 영끌이 이제 19년, 20년이 있었죠. 영끌은 이게 이제 기다리다 마지막에 도저히 내 집 장만을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맞아. 공포감에 집을 맞아. 사러 나오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친구. 그게 19년, 2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그 영끌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 그 영끌들은 항상 상투를 잡아요. 그게 항상 부동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항상 그래 왔어요. 네. 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영끌이라고 하는 건 영끌들의 거래량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섭외했었죠. 네. 올해 영끌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올해는 영끌도 없어요. 주변에 영끌한다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 영끌 많았습니다. 영끌도. 근데 올해는 영끌도 없죠. 거래가 확 죽었죠. 지금 남아있는 거래는 어떤 거래들이냐면 그 소위 주식시장으로 치면 초소형 주식들. 평소에 거래 안 되는 것들. 뭐냐면 빌라. 아니면 아주 싼 아파트. 이쪽이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네. 이게 거의 거래 안 되는 동네예요, 여기가. 빌라 사람들이 잘 안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빌라 안 살라 그러고 빌라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이유 한 10가지쯤 되라 그러면 쫙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오죽하면 빌라까지 가서 거래가 되겠어요. 지금 거래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빌라거든요. 네. 그게 제일 부동산 시장 상투 끝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빌라가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집값 오른다고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다 그게 집값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집은 집이니까. 집값 올린다고 이제 통계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전체 우리가 뭐 아파트 시장이라는 걸 놓고 얘기해 보면 아파트 시장 거래는 뚝 끊어졌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네. 집값은 올라가요. 호가도 올라가요. 근데 대체로 호가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이게 매수가 따라오질 않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매수가 저걸 보고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인 거예요.
이 집값이. 내가 가서 살만 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서울 시내 웬만한 집은 웬만한 그 월급쟁이가 자기가 사가지고 10년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불가능하죠. 지금 중위값인가 평균값이 한 11억 한다면서요? 그렇죠. 11억이면 그게 중위값이잖아요, 서울에. 네. 우린 김 작가님 요즘은 제가 통계가 어떻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모든 급여 생활자들, 네.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죠. 그 월급 중간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한 10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급 중간값. 왠지 낮은 소득인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네. 300에서 400 사이일 것 같아요. 아유. 10년 전에 한 200만 원 했어요. 지금 300 안 됩니다. 아직 안 되나요? 안 돼요. 서울의 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생각을 하면 3, 400 이렇게 나오죠. 또 지방에 또 더 낮을 테니까. 네. 근데 서울도요. 서울의 최저임금이 지금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죠? 네. 그거 좀 올랐나요? 그거 받고 일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서울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좀 올려줬으니까 그렇죠. 그게 한 150만 원 하던 게 180만 원 왔나 이럴 네. 거예요. 그게 160에서 180 왔나 뭐 이런데. 그러면 이 급여 생활자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네. 급여 생활자가 그러면 좀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서 한 250만 원? 아마 그 정도가 중간값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그게 250만 원 중간값이면 하나도 안 쓰고 연봉 3천인데 네. 연봉 3천 10년 모으면 3억이고요. 서울 시내 중위값 아파트 살려면 40년 모아야 돼요. 12억 되려면. 하나도 안 쓰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40년 모아야 돼요. 못 사요 지금 집은. 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네. 그러면 이 집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집값이 겁나서 덤비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체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투의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꽤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꽤 지속이 될 수도 있는데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의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간이 조금 좀 길게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서 집값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는데 이게 네. 한 1, 2년 간다고 전제를 해놓고 보면 1, 2년 사이에 내 월급이 25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짜리가 1억으로 올라와야 이 10억짜리를 10년 모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 2년 안에 3천만 원 연봉이 1억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오잖아요. 못 올라오죠. 거의.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 중위값이 11억 됐다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연봉 1억짜리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연봉 1억짜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거든요, 여전히. 전에 언제야 그 렉스턴 광고처럼 대한민국 1%. 네. 뭐 억대는 1%는 인전 1%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2, 3% 돼야 억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너무 그래서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조금 길게 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신호가 2006년 중반부터 나왔어요. 네. 그리고 2006년 중반부터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 꺾입니다, 꺾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그 높은 호가 상태로 고공행진하는 게 어디까지 갔냐? 2008년까지 갔거든요.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니까. 그리고 리만 사태 터지면서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년 더 간 거잖아요. 그 높은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그널은 미리 나옵니다. 대체로. 대체로 미리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무시하죠. 지금도 제가 보기엔 부동산 가격은 뭐 갈 때까지 갔다. 여기서 더 가기는 참 어렵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떨어지는 거는 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나 뭐 이런 때처럼 몇 년은 쉽게 안 떨어지고 갈 수는 있다. 근데 한 번은 떨어진다. 한 번은 떨어진다. 네. 그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이게 자동차다 그러면 저는 뭐 사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소모품으로. 근데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투자의 개념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서 행복해도 네. 싸게 들어가서 살면서 행복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싸게 들어가면 집 하나 샀다가 내 영혼이 빠져버려요. 그쵸. 영혼 다 끌어모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잘못하면 하우스 푸어 돼요. 예를 들어서 11억짜리 집을 그냥 사가지고 그러면 대출 뭐 이런 거
또 부모한테 빌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사놓고 그거 갚다가 평생 허리 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싸게 사면 그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싸게 사놓으면 그만큼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집이 필요하시면 사셔야죠. 네. 그런데 아주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네. 좀 시간을 가지고 네. 매수는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네.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11억짜리, 12억짜리 뭐 20억짜리 이런 아파트 보면서 우리 그 2030 젊은 세대들 정말 낙심을 할 텐데 집보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 저는 절대로 주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셔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시드머니만 목돈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네.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가 사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면 어쩌면 한 5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 사이클이 사실은 부동산 버블이 뭐 2023년에 끝난다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네. 그게 맞는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뭐 땡겨줄 수도 있고 한참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왔으니까 떨어진 상태를 기다렸다 사는 게 이건 내 평생을 살 집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뭐 20대, 30대면 요즘 세상에 100살까지는 안 살아도 최소한 9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60년, 70년 살아야 되는 집을 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 뭐 몇 년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조금 좀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항상 기회는 옵니다.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근데 잃지 마시고 목돈을 뭐 한 1억이고 2억이고 만들어서 기다리시면 그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부동산이 이제 버블이 어쨌든 꺾이면서 내려가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내년이 되면 어쨌든 또 다시 대선이 또 열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선 주자들이 모두가 부동산 공약 같은 것들을 많이 발표하면서 이제 공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펼칠 텐데 그런 것들도 좀 하락세를 좀 더 부추기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별 효과는 없어요. 왜냐면 새 아파트 분양해주겠다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게 공급이 돼서 분양이 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끝에 마지막에 급하니까 대대적인 공급 대책 내놨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분양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오죽 급하면 지금 선분양 뭐 이상한 땅도 아직 삽질도 시작도 안 했는데 선분양한다고 지금 오죽 급하면 그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이게 무슨 분양인지도 모르겠던데 나는. 여기다 아파트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서 한 장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다 분양해줄게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일부만. 근데 실제로 분양 다 나오려면 한참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부터 지금 부동산 그 인허가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으로 계속 나옵니다. 올 초부터 착공이 지금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이 계속 나올 테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수급을 맞춰주는 효과는 있을 텐데 아무 이게 뭐 몇 년 걸려야죠. 이사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거는 효과는 별로 없고요. 내년에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내년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정권이 지금 뭐 현재 민주당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당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정권을 다시 잡더라도 지금 이 현재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을 뒤집지 못합니다. 근데 정책을 바꾸려면 새 정부가 들어서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 지금 바꾸면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정부도 그걸 안 합니다.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거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집겠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국민의힘당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확실하게 뒤집겠죠. 그럼 구축 공급이 자유롭게 나오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구축의 공급이 쏟아져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구축의 공급이 훨씬 많은 거예요, 물량이. 지금 최소한 뭐 아파트 전국에 아파트구 주택구에서 뭐 한
우리 시대스코 테드든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천만 채 이상 지금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뭐 2천만 가구다 그러면 1인 1가구로 다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량으로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지금 집값 비싸잖아요. 네. 근데 양도세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그 종부세니 뭐니 다 뒤집어서 그래서 매매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켜주면 네. 이게 비싼 값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안 팔고 싶겠어요? 지금 빨리? 빨리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매물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공급보다 다른 걸로 인해서 그렇죠. 이런 요인. 이런 심리적 요인이 훨씬 커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기대 심리인데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벌써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기대 심리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라고 하죠. 그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네. 떨어지죠.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가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보면 네. 일단은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내놨던 뭐 한 20몇 가지 되는 부동산 정책을 좀 바꾸는 네. 그런 게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바뀌고 계속 간다 그러면 네. 이제 경기 시쳇말로 경기 엎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